지은아, 지은아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미안해. 지은아, 지은아 어디 있어? 어머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야. 내가 미안해. 어머님 우세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요양병원 침대 위 백발의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은 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난뱅이, 집안 망신이라 부르며 매일같이 구박했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를 부엌에 가두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별채에서 살라며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가 찾아온 지금 그녀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은 바로 그 며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 한 평범한 여자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은은 29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 생각했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박준혁을 만난 것은 대학 동창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준혁은 점잖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지은은 그의 진실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 연애를 했고 그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준혁은 지은의 소박함을 사랑했고 지은은 준혁의 따뜻함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지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중견 제약회사 한성제약의 전무이자 외동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준혁이 처음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재벌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지은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합리적인 분이고 며느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말은 틀렸습니다. 지은이 처음으로 준혁의 집을 방문했을 때 준혁의 어머니 박정희 회장은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명품 의상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정희는 지은의 소박한 원피스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희는 자수성가한 여성 CEO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며 제약회사를 일으켰고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희는 냉혹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의 표시라고 여겼습니다. 준혁아, 이 여자가 내가 말한 그 교사? 정희의 첫마디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정희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상대는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평범한 교사 따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지은을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고집에 놀랐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되 결혼식은 50명 이하로 조촐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업을 가지고 밖에서 일하는 것은 박가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교직은 그녀의 꿈이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혁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것이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은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은이 평생 후회할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로 조촐했습니다. 지은의 친구들과 친정 식구들은 대부분 초대받지 못했고 참석자의 대부분은 준혁 측 인사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며느리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혼여행도 3박 4일로 짧게 다녀와야 했습니다. 정희가 준혁을 회사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신혼의 단꿈도 제대로 꾸지 못한 채 시댁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이 시댁에 첫 방문을 했을 때 정희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박가의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집안의 전통과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와 설거지를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희의 구박은 결혼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한 숟가락 떠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상을 밀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맛도 없고 정성도 없어. 다시 만들어. 지은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고 정희는 이번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지은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정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맛없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었다.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명절은 더욱 지옥이었습니다. 추석과 설날이면 지은은 혼자서 수십 명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이는데 지은 혼자서 모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여야 했습니다. 준혁은 도와주려 했지만 정희가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에 아들이 손 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은은 명절 전날부터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지은은 부엌 구석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는 것이 정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던 지은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준혁을 사랑했고 이 시련을 견디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지은의 출신을 끊임없이 비하했습니다. 지은의 친정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을 가난뱅이 집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희의 친구들이 놀러오는 날이면 지은의 수모는 극에 달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 앞에서 지은은 하인처럼 차와 다과를 서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지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준혁이가 도대체 뭘 보고 저런 애를 데려왔대? 불쌍해 보여서 그랬나 봐. 착한 척하는 거겠지. 우리 며느리는 절대 저런 애 안 데려올 거야. 지은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방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회사 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없을 때면 더욱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결혼 2년 차 지은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혁은 무척 기뻐했고 지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기쁨 대신 차가운 명령만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해. 딸은 필요 없어. 정희는 며느리의 임신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박가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딸을 낳으면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은 그런 말을 들으며 상처받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임신 중에도 지은의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입덧으로 고생하는 지은에게도 정희는 새벽 5시 기상을 강요했고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집안을 청소하게 했습니다. 준혁이 항의하면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임신이 병이야?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이랬어. 임신 8개월, 배가 불러 움직이기조차 힘든 지은에게 명절 음식 준비가 떨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고 정희는 며느리에게 3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은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지은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진통이 온 것입니다. 119가 출동했고 지은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지은은 조산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화를 냈지만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약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12시간의 진통 끝에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준혁은 기뻐하며 아내를 안았고 지은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병원에 찾아온 정희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구나. 쓸데없는 것을 낳았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10개월간 품었던 소중한 생명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정희는 30분 만에 병원을 떠났고 산후조리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려 했지만 정희가 막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 손주를 망칠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은은 홀로 육아와 산후 회복을 병행해야 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 그래야 내 입지가 생겨.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시어머니의 차별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은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고 지은에게도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육아로 지친 지은에게도 집안일을 강요했고 아이가 울면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며 구박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지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내일부터 너희는 별채로 가서 살아.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해. 별채는 본체에서 100m나 떨어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전 사용인들이 살던 곳으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춥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짐을 꾸려 별채로 옮겼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항의했지만 정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아내와 딸을 위해 별도로 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정의가 막았습니다. 가족이 따로 사는 것은 박가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은 고독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에서 지은은 딸아이를 품에 안고 떨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본체로 가서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새벽 5시에 별채에서 일어나 추운 날씨를 뚫고 본체로 갔습니다. 아직 어린 딸아이는 혼자 별채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지은은 아이가 혼자 울고 있을까봐 늘 불안했지만 시어머니의 식사를 거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본체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사이 딸아이가 높은 열이 났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고 폐렴 직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방이 너무 춥고 습한 환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은은 정희에게 간청했습니다. 아이만이라도 본체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애를 제대로 못 돌봐서 그래. 내 책임이야.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별채의 난방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딸을 간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었지만 지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이 무렵 지은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식욕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며느리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더욱 구박했습니다. 지은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딸을 위해 견뎌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 차 정희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이었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했고 정희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회사 중요한 이사회 회의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연락했지만 정희는 자신이 그런 회의를 잡은 적이 없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사들은 회장의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도 안 되어 아침 안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말을 하던 중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복도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건강이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병원 검진을 권했지만 정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희는 평생 강인한 모습만 보여왔기에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약을 또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회장의 건강검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준혁은 어머니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며칠간의 정밀 검사 끝에 나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뇌의 해마 부분에 상당한 손상이 있으며 앞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사회는 정의의 회장직 사임을 요구했고 준혁이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는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기 정의는 며느리에게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자신의 좌절과 분노를 며느리에게 쏟아냈습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는 오래된 기억들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들, 과거의 성공들, 심지어 젊은 시절의 추억들까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정의는 며느리를 구박하던 것도 점점 잊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을 보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은의 얼굴만은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지은을 보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정의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했고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지은이 발견했을 때 정의는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냉정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찾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정의를 부축해 화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날 이후 정의는 점점 더 지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도 낯설어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은의 얼굴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친척들은 정의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배회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24시간 감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반대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지만 지은은 차마 요양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자신에게만 의지한다는 것을 알았고 홀로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지은의 결정에 준혁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내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정의를 돌봤고 화장실도 도와주고 식사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정의는 아이처럼 지은에게 의지했고 지은은 묵묵히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혼 9년 차 정의의 알츠하이머는 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의는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낯설어했고 자신이 평생 살던 집도 처음 보는 곳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지은만은 기억했습니다. 정의는 하루 종일 지은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지은이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정의는 울면서 찾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정의는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지은이 돌아오면 정의는 아이처럼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희가 매일 지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은은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착한 아이야. 고마워. 지은은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별채로 쫓겨났던 날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어머니에게 구박받았던 아내가 이제는 24시간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어머니의 배회를 막고 식사를 거부하면 한 숟가락씩 떠먹이고 화장실도 함께 가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지은의 몸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피로가 쌓여갔고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정희의 상태가 악화되자 친척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평소 정희 주변을 맴돌던 친구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늘 찾아오던 친척들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바빠서, 다음에 갈게. 병문안을 온다던 사람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건강할 때는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정희가 아프자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정희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찾아왔지만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예 연락도 끊겼습니다. 누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간병이 귀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정희 곁에 남은 사람은 지은뿐이었습니다. 그토록 며느리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사라졌고 유일하게 며느리만이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정희의 여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은 씨, 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당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간병 부담을 며느리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친척들은 지은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무시하고 구박했던 자신들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간병을 외면했습니다. 그저 가끔 전화로 안부만 물을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친척들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할 때는 온갖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 아프자 모두 외면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준혁을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은의 말에 준혁은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아내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어느 날 정희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명료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간 혼수 상태에 가까웠던 정희가 갑자기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알아보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나 정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왜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그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역시 젊은 시절 시댁에서 끔찍한 구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매일 학대를 받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별채에서 살아야 했고 임신 중에도 가혹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정희는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희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한다고, 며느리도 자신처럼 고통을 겪어야 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었어. 내가 당한 고통을 너에게 그대로 주었어. 정희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10년간 가했던 모든 학대에 대해, 구박에 대해, 무시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아, 용서해줘. 나는 너무 잘못했어.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도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 다 용서해요. 지은의 말에 정희는 더욱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명료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정희는 다시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짧은 대화를 평생 기억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그리고 고백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결혼 11년 차 봄, 정희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함께 폐렴까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통보였습니다. 지은은 정희의 침대 옆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희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지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지은아. 임종의 순간 방에는 준혁과 지은,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친척 몇 명만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사랑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았던 여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희 곁에서 가장 슬퍼하는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친척들은 형식적으로 조문을 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만이 시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지은은 정희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후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일기에는 지은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며느리 지은이가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왜 저 아이를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 내일이면 오늘의 미안함도 잊을 것이다. 지은이는 천사 같은 아이다. 내가 평생 그 아이에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다. 입을 열면 엉뚱한 말만 나온다. 내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지은이만은 잊지 않을 것 같다. 왜일까? 아마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지은이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은아, 이 일기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꼭 말하고 싶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일기를 읽으며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억을 잃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이제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아름다웠던 시간도 모두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지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지은은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했고 인내심을 가지고 돌봤습니다. 가족들이 외면한 어르신들도 지은에게 많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들을 잘 돌보느냐고.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지은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낸 관계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정희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지은의 삶 속에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은은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운 분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용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헌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